테슬라 이외에는 아무도 자율주행 컴퓨터가 없습니다. 아무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어떻게 될까요? 타이밍만 알려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이다 이놈아. 지금요? 그래 지금이다 이놈아. 인트로 영상에서 확인하였던 론 베런 씨의 베런 투자 컨퍼런스가 오늘 열렸으며 또 동시에 CNBC와 인터뷰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번 인터뷰는 2024년 4월 25일 가졌으며 이때 지금이다 이누마라는 명언을 남겼었습니다. 이때 테슬라의 주가가 140불대였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해보면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제가 론 베런 씨를 존경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때 투자 타이밍을 맞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론 베런 씨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 한 명이며 또 동시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이자 X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며 이때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이 당시에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사실 절대 다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댄 아이브스이기도 합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와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도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댄 아이브스를 굳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때 민낯을 봤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이때 테슬라 주가는 놀랍게도 가장 낮았던 이 100불대 초반입니다.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상당한 염려가 존재하던 시기이고 이것 때문에 테슬라 망한다는 이야기도 돌던 시간입니다. 이때 댄 아이브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너무나도 비용을 많이 지불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일론 머스크가 지불했던 이 440억 달러는 트위터라는 기업에 대한 인수 비용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이걸 고치는 게 아주 힘들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내려갈 때 쓴소리하며 본인이 엄청난 통찰력 있는 척하며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더 올라간다고 그 흐름에 타서 단기 주가 흐름을 따라가며 유명세를 타고자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론 베런처럼 단기 주가에 휘청거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며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론 베런 씨 그리고 페라그 같은 애널리스트 분들을 존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 같은 경우는 그 내용도 정말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살펴보며 특히나 중요한 부분에서는 관련 정보를 추가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 게스트는 테슬라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31회 연례 베런 컨퍼런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독점 인터뷰에 지금 바로 억만장자 투자자 론 베런이 함께합니다. 물론 베런 캐피털의 회장 겸 CEO이기도 합니다. 론 저희는 수년 동안 이 컨퍼런스에 여러분과 함께 참석해왔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 컨퍼런스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31번째 연례 컨퍼런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뉴스사의 글이 많이 바뀌어서 할 얘기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입니다. 당신은 오랜 투자자입니다. 당신은 그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죠.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베런 펀드에서 가장 큰 투자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이 두 투자는 전체 자산의 약 15%를 차지하는데 테슬라가 약 10%, 스페이스X가 5%를 차지합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황스럽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조금 있다가 정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며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론이 잘하는 것 중 하나는 그가 비정상적인 지출이 있는 것, 정상보다 씬 더 큰 지출이 있는 곳을 찾아내고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실 꽤 쉽습니다. 비용 플러스 계약이 많으니까요. 따라서 정부 대신 스페이스X가 위험을 감수하는 계약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플러스 계약은 운영과는 거리가 먼. 죄송하지만 뭐라고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나쁜 거죠.
원가 플러스 계약은 계약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론,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려요.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더 가까이 갈게요. 오, 난 당신과 가까워지는 게 좋아요.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스트 플러스 계약이 있다면 정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제시하면 여러분은 이 작업을 수행할 수많은 하청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하청업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수록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총 비용의 12%를 순수익으로 더 받기 때문이죠. 바로 이 내용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도지와도 연결된 내용입니다. 왜 정부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손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과 계약할 때 이 계약의 구조 자체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정부와의 계약을 처리하는 방법은 원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코스트 플러스 계약 방식인 거죠. 원가를 높이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계약이라면 원가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제 살펴봤던 나사 한 봉지에 1억이 넘는 이유입니다. 인센티브 자체가 비용을 최대한 높여야지 그 비용의 몇 %를 추가 수익으로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일은 미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스페이스X이죠. 지금 보시는 게 보잉의 스타라이너를 통해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우주비행사 2명을 쏘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올라간 우주비행사 2명은 원래는 일주일간만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구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6월 14일 지구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보잉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만든 스타라이너 같은 경우 문제가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4일이 아닌 8월 24일 우주 비행사 없이 스타라이너만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원래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일주일 있을 거라는 계획으로 갔는데 아직까지 국제우주정거장에 있습니다. 원래는 8일이었던 임무가 8개월로 연장되게 되었고 2025년 2월 보잉의 스타라이너가 아닌 스페이스X 드래곤 캡슐을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미국에서 로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퍼포먼스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쉴 틈 없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으며 공식적인 우주 비행사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조차 우주로 보내고 다시 지구로 귀환시키는 임무를 수십 번을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먹고 있는 보잉 스타라이너는 왜 이럴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앞서 살펴봤던 1억 원짜리 나사 쪼가리와 연결이 되고 코스트 플러스 계약과도 연결이 됩니다. 스페이스X에서는 이런 비용을 전부 다 사전에 차단하고 직접 만들어 버립니다. 국방부에서 1억 원 주고 사는 이 나사 쪼가리 스페이스X에서는 10불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스페이스X 역시 로켓 부품이라고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목격을 하였지만 일로는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므로써 극복했다라는 내용을 공식 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우주 프로그램을 준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사람을 왕복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에 2개의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보잉에 43억 달러의 사람을 보냈고 1년 뒤에는 스페이스X에 21억 달러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후 스페이스X는 40번이나 왔다 갔다 했죠. 보잉은 한 번 갔을 때 직원들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구출해야 했죠. 그리고 그 계약은 이제 18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980억 달러, 그러니까 880억 달러가 들 거예요. 원래는 110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었죠. 따라서 그들은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지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성취해야 되는데 정보를 통해서 하니까 비용이 거진 스페이스X의 50배 가깝게 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스페이스X보다 더 자주 할 수 있는가? 40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조리함을 알고 있지만 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에 순응을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제일 원칙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부조리한 것을 깨부수며 새롭게 만들어서 40배의 효율성을 50분의 1의 가격으로 성취해버립니다. 스페이스X에서는 금요일 오후에 4시 30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4시 30분이면 퇴근하자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정부의 돈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요점은 그가 자신의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성이 지금 워싱턴에도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네, 비용 플러스 계약을 없애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화성에 100만 명의 사람들을 오가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처럼 매번 발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보 효율부를 통해서 많은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인생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가장 큰 업적으로 화성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제2의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 전체의 문명 기대 생존 시간을 몇만 년 늘릴 수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적인 게 스타쉽이자 화성 정착인데 이렇게 일론이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는 화성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점에서 론 베런씨가 일론 머스크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정말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럴 수 없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규제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과 계약에 대한 규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원으로 활동하셨죠. 그 점에 대해 꽤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오랜 지지자이기도 하죠. 이번 선거 결과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스크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민주당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저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조, 교사 노조, 전미노조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백악관에서 전기차 서밋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이래서 2년 전부터 이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 시기에 전기 자동차의 선두주자들이 백악관에 초대되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처음에 초대되었다가 초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한 인물로 찬사를 받은 사람이 바로 메리 바라였습니다. 저는 메리 바라를 좋아하지만 그 분기에 메리 바라가 29대의 자동차, 29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우리 테슬라는 30만 대를 판매했죠. 그리고 그녀는 초대받은 사람이었고 휘발유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끈 리더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일어났던 일을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GM을 100%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극적 발표도 기억납니다. 당신이 모든 이야기를 바꿨어요. 메리, 당신이 어디에 있든 여기 계셨군요. 메리, 당신이 해냈습니다. 3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테슬라는 아예 초대마저 취소가 되었고 29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GM의 메리 바라는 전기차를 선도하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믿기지가 않는 현실이죠. 그리고 이처럼 극에 달한 부조리와 상식을 벗어나는 다양한 정책 덕분에 미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노조 UAW가 백악관에 일론 머스크를 초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에 당사자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 백악관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UAW가 테슬라를 노조화하지 못한 이유는 테슬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 보상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UAW, 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서 노조의 눈치를 보며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이야기도 서슴없이 내뱉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UAW 역시 테슬라의 노조를 만들고자 했는데 노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벌써 행복했기 때문이죠. 테슬라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테슬라의 주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급여에 포함되기도 하며 주식 매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주식 자체를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스탁 옵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테슬라에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본인의 급여뿐만이 아니라 주식의 가치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테슬라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급여만으로도 충분히 경쟁적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주식까지 함께 받으니 괜히 파업해서 주가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더 잘 나가서 주가를 오르게 만들면 본인들 역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아무리 옆구리 찌르며 사탕 발림을 하더라도
가입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회사와 경영진이 한 곳을 바라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괜히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의 노조 같은 경우도 회장을 거친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깜빵에 가 있습니다. 노조 대표이기 때문에 마치 엄청난 공정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뒷돈을 하도 많이 받아 먹어서 다 깜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받아 먹으려면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데 테슬라 직원들은 노조 가입 자체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노조의 표를 받기 위해서 30만 대 전기차를 판매한 회사는 놔두고 29대 전기차를 판매한 회사의 CEO가 전기차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졌던 게 미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테슬라에서 열심히 하라고 테슬라가 잘 나가고 있기에 노조 생성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작년에 3만 개의 일자리에 580만 명이 지원했는데 580만 명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3만 개의 일자리에 580만 명이 지원했죠. 테슬라는 15만 명, 스페이스X는 1만 5천 명일지 모르지만 지원자가 580만 명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일을 하는 최고의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데 모아 노조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일을 하는 노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더 이상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결정하셨나요? 지난 몇 년 동안이었나요? 아니면 그보다 짧았나요? 그들이 가진 정책에서 저는 무소속입니다. 민주당의 많은 정책에 동의하지 않아요. 벌써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이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을 많이 펼쳐서 이번에는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펼쳤던 어이없는 정책들이 아주 많은데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가게를 마음대로 털어도 일정 금액을 넘기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좀 상상하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정책도 있었고 미국 국경 자체를 열어두고 불법 이민자 혹은 불법 체류자가 공식적으로 이민하는 사람보다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오면 돈을 주고 호텔에서 지내게 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기도 하였죠. 그 밖에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호르몬을 마음껏 투여할 수 있게 하거나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상식에서 벗어나도 너무나 많이 벗어난 민주당의 정책을 보았기 때문에 론 베론 씨 역시 정당을 바꾼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식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기업 정책, 반성장 정책, 뭐랄까. 반이스라엘 정책, 맞아요. 저는 그런 정책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포용 정책요. 저는 누군가가 정말 재능이 있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 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은 누군가가 잘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신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투자자입니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입니다. 또한 엑스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은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꽤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일론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일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의 회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자문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가 많은 자문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일론이 여기 오기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계획이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원래는 오늘 바론 투자 컨퍼런스에서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열려고 했어요. 오늘 컨퍼런스에서요? 그랬죠. 그러다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 대신 미래에 대해 30분 동안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알았어. 좋다고 했죠.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와서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말하라고 했대요. 시간을 맞출 수 없대요. 말하라고 해 있다라는 점에서 벌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효율부 혹은 도지 같은 경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도지가 공식 정부 부서는 아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가진 기업의 이해와 상충된다라는 비판도 분명 많이 나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했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벌써 7,500불 전기차 보조금에 손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기차 보조금에 손을 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전기차를 구매할 때 7,500불의 추가 할인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게 바로 이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저는 이 조치가 아주 중요한 조치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이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구매 시 주어지는 7,500불이라는 아주 큰 보조금을 제거한다면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도지의 이해상충, 또 만에 하나 다음 정권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일론 머스크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를 상당히 강하게 뿌리째 뽑아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론이 도지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며 앞으로 다가오는 2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상황이고, 또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정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그 근거 역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떠날 수 없다고요. 들어올 수도 없고 지프도 못하고요. 그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거군요. 우리도 이에 대한 보고서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회의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회의에 참석하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하루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놀라워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 다음은 테슬라 주가와 관련된 언급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테슬라의 주가가 100불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가만 보고 180도 다른 평가를 했는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올라서 테슬라를 찬양하면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혹은 집단 치매에 걸린 것처럼 이 과거의 일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롬베론 씨 같은 경우 단기 주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낮을 때 역시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일론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통찰력 높은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이 투자자로서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매매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주가는 3년 전과 동일합니다. 사실 3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높았죠. 그리고 제가 테슬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저는 2010년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투자해야겠다는 확신이 들기까지 4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었죠.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테슬라에만 투자한 건가요? 아니면 테슬라에만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테슬라에 4억 달러를 투자했고 지금까지 약 6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우리 주식의 4분의 1을 매각했습니다. 3년 전인 2021년에는 20배나 올랐죠. 당시 왜 25%를 매각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비중이 너무 컸죠. 20배 올랐죠. 그리고 제가 갖고 싶었던 생각은 사람들이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롬베론 씨가 추가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같은데 여기에 또 상당한 통찰력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기를 팔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윌 다노프가 피델리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당신 펀드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글을 읽었다고 말했죠. 사실인가요? 그는 처음 들어본 얘기지만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찾아봤어요.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항상 저에게 재미난 내용을 이야기해주군요. 제 주주 중 3%는 사망했고 실제로 평균 18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실적이 좋은 주주입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이지만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통찰력은 엄청나게 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포트폴리오보다 죽어있는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더 높다. 왜 그럴까? 물론 모든 돌아가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생전에 펀더멘털이 확실한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서 장기 투자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최고의 수익률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를 성취한 사람이 없을까? 그만큼 장기 투자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 5년 동안 지켜봤듯이 미친듯이 오를 때도 있지만 미친듯이 떨어질 때도 있으며 심지어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트위터 인수나 또 다양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요동치는 것을 봤으며 이처럼 주가가 요동칠 때는 주가 오를 때는 찬양 일색을 하던 애널리스트와 다양한 사람들이 주가가 내려가니까 안 좋은 이야기와 일론 머스크 욕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장기 투자가 쉽지 않은 이유이죠. 사람이 얼마나 주변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를 이겨내는 사람은
극소수 중에 극소수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펀더멘털이 확실한 기업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이 찾은 기업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장기 투자라는 게 말은 쉽지만 실천하는 것은 죽도록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이 주식을 사서 아주 오랫동안 보유한다는 뜻이죠.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해당하죠. 실적이 좋지 않거나 펀더멘털이 변하거나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면 비중을 줄입니다. 테슬라를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몇 년을 겪으셨죠? 몇 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셨죠? 지난 3년 동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주가는 요요 현상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주식이 요요를 보인 이유는 그들이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훨씬 더 큰 기업이 되기 위해 현재의 수익성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 본질을 꿰뚫고 있는 코멘트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은 조금 오른 상태이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높은 이유가 미래에 엄청난 대박을 치울 수 있는 길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걸 테슬라가 성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쉽게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된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 뭐 자율주행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일까?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기술을 정말 테슬라가 만들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가 성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테슬라가 가져올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가는 아주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죠. 이 변동성 자체가 미래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는 기업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라는 것을 론 베론 씨는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산의 97%가 지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94%, 95%가 상위 20%입니다. 현재 45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파트너십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수익은 490억 달러입니다. 1992년에는 1억 달러, 1982년에는 1천만 달러의 관리 자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450억 달러이지만 49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벌어들인 것보다 40억 달러를 더 많이,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50억 달러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자산을 4배로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을 팔 의향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이 올라서 포트폴리오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얼마죠? 1조 7천억 달러. 그렇다면 저는 테슬라 2주를 가질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1개를 가질까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 계획에 따르면 10년 후에는 3조 또는 4조 달러, 5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론 베론 씨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을 이야기하셨지만 최소 3배 혹은 5배 오를 수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최소 1,000달러 혹은 1,500달러 이상이 가능하다라는 평가이죠. Based upon the business plan that I'm aware of. 그리고 일론은 장기적으로는 30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론 같은 경우는 30배를 언급하였습니다. 론 베론 씨 같은 경우 일론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했음을 알 수 있죠. 30배는 1,000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가 되게 됩니다. 론 베론 씨는 이를 믿을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1조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새 사람들이 저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골드만삭스의 차기 CEO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한 임원이 골드만에서 다른 2명과 함께 지난 여름 이스트 햄튼에 있는 제 집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저에게 당시 골드만의 기업 가치를 1,50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일론이 팔로알토에 있는 제 공장에 옵티머스 로봇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지 직접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드를 들고 공장으로 가자고 했죠. 그가 말하길, 론, 이건 디스토피아적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꼭 보러 가세요. 그래서 보러 갔더니 로봇이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생각은 일론이 없었다면 전기차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가 없었다면 자율주행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없었다면 반복해서 사용하는 로켓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스타링크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옵티머스 로봇이 자신의 가장 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로봇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얼마나 지능적으로 변해가는지, 과연 자가 생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의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30배의 주가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많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답하셨습니다. 론 베론 씨도 일론이 말한 30배의 가치 상승, 속으로는 동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But is this your way of saying no, you're not going to sell?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너무 커지면 조금은 줄여야겠죠. 하지만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이 인터뷰 속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의 지혜와 통찰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